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우산고등학교 한태명입니다. 주말인데 많이 오셨네요. 그리고 좀 많이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후회 없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파트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고교학점제 및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8 대입, 2028 대입이라는 게 올해 기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대입입니다.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2학년 학생들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마도 고등학교 학부모님도 계실 거고 중학교 학부모님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그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중학교 학생들 모두 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교육과정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입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제목이 선택이 곧 입시가 된다잖아요. 그래서 과목 선택을 대학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모두 강의가 끝난 다음에 향후에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이 되면 당연히 시간표라는 것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고등학교 1학년의 시간표는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유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공통과목하고 선택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통과목이라는 것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무조건 배워야만 하는 과목인데 이 공통과목은 선택과목 전에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통과목은 1학년 때 배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1학년 때 공통과목을 배웁니다. 그 공통과목은 총 7개가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여기까지는 부모님이 학교 다니실 때랑 매우 유사한 주요 과목들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5개 과목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한국사, 과학탐구, 실험 이렇게 총 7개 과목이 공통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든 이 7개 과목을 먼저 배치시켜 놓는 거죠. 1학년 때.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 4 이런 말 써져 있죠. 아라비아 숫자로. 요거는 바로 일주일에 몇 시간 들었느냐 요겁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들었느냐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학점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고교 학점제 할 때 학점은 일주일에 수업 시간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어는 공통 국어인데 1학년 때 배우는 게 공통 과목이니까 공통자가 붙는 겁니다. 그 공통 국어가 4시간이 들었다는 거죠. 일주일에 4시간. 그러면 4학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국어, 영어, 수학은 보통 예전부터 중요하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고등학교에서 중요하다는 개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시와 커다란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수능 과목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수능 과목이니까 중요하니까 많이 배워라.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시간을 국영수는 배우고 사회과학은 수능에서 국영수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4시간이 아니라 3시간 월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사회과학은 3시간일 겁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그런데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역시 공통과목입니다. 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아마도 4시간인 학교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1학년 때 배우는 사회과학인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수능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사회과학은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국영수만큼은 아니어도 되니까 3시간만 배워도 생각할 수 있지만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요것만 수능 과목이니까 국영수만큼 중요하다. 라는 개념 때문에 4학점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좀 더 많을 수 있다. 이건 역시 학교가 알아서 결정할 수는 있지만 보시는 책자에서 나중에 더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4학점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 한국사는 3학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딱 일주일에 3시간 이렇게 의무로 듣게 되어 있고요. 과학탐구 실험은 실험인데 이거는 일주일에 1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1학점인 거예요.
당장 요거 7개를 1학년 때 다 무조건 배워야 된다잖아요. 이렇게만 따져도 하나, 둘, 셋, 넷, 5개, 4, 5, 20에다가 24. 즉, 총 24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24칸 말고도 또 무조건 차지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이 바로 체육입니다. 체육은 매 학기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2시간으로 편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24시간에다가 체육까지 하면 26시간. 이거는 어느 학교든 동일하게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총 몇 칸 중에서 26시간이 채워질 수밖에 없냐면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칸은 빈칸으로 되어 있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6교시까지밖에 없는 날이 3일, 7교시까지 있는 날이 이틀, 보통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6교시까지밖에 없는 날이 무슨 요일일지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총 35칸 중에서 3칸은 쓰지 않으니까 32칸을 쓰는 건데 32칸 중에서도 26칸은 이미 배워야 되는 과목들로 채워져 버린 거죠. 그러면 나머지 6칸만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6칸도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음악이나 미술 혹은 기술과정이나 정보 이런 매우 조금 기초 과목들로 1학년 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무슨 과목을 선택한다. 이게 고교학습제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맞는데 1학년들은 의무적으로 배워야 될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 대부분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지정 과목, 즉 과목명이 지정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화성원사는 대부분 고등학교가 다 지정 과목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학년, 3학년 때 드디어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2학년, 3학년 시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여기 보면 과목명이 딱딱 지정되어 있는 게 있죠. 과목명이 딱 시간표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선택할 수 없다. 즉 지정 과목이라 부릅니다. 고등학교에서 지정 과목이라 함은 크게 2가지 케이스라고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요하니까. 제가 아까 중요하니까가 뭐라 그랬죠? 수능 과목이니까. 그래서 국영수의 과목들은 대부분 수능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스포츠 생활, 체육이잖아요. 체육은 무조건 매 학기 편성.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역시 체육은 무조건 편성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또 하나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예시에서는 정보가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지정 과목의 또 하나의 예시는요. 국영수 사과 이외의 과목은 지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 학기.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모든 과목을 선택하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능 중심으로만 과목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국영수사가 이외의 과목들도 최소한 몇 시간은 배워야 돼라고 국가가 최소 시간수를 딱 제시해 놨어요. 따라서 그 시간을 꼭 채워야만 합니다. 학교는. 그러다 보니 일부 기타 과목들이 지정 과목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목들이 먼저 칸수를 딱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기 보시는 거에 의하면 알파벳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학교마다 표기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알파벳 빈칸이 바로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들을 들여가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알파벳이 2학년, 3학년 때는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월요일 날 7교시가 A라고 되어 있잖아요. A의 선택지가 만약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개설된 과목은 생명과학과 화학 2가지라고 친다면 1번 학생은 생명과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2번 학생은 화학을 선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7교시에 1번 학생, 즉 생명과학을 선택한 학생은 2학년 7반 교실로 이동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고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2학년 5반 교실로 이동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죠. 따라서 선택 과목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동을 해서 그 수업을 듣는 교실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이게 고교학점제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드러날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학생들이 절반 정도는 교실에 앉아서 이 지정 과목을 수업 듣고요. 절반 정도는 막 이동을 해요. 쉬는 시간에.
가지고 실제로 정신이 없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대학교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동하는 게 크게 티가 잘 안 나는데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좁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복도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부 재밌는 현상은 일부 학생들이 불만을 드러내기도 해요. 어떤 불만? 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실제 고등학교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2학년, 3학년 때는. 이게 고교학점제가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 되겠죠? 자, 2022 개정교육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은 모습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보시면 2022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수업이 29시간, 창체가 3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6교시가 3일이라고 했으니까 32칸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월화수목금 7교시까지가 기본 세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2칸 중에서 3칸, 즉 일주일에 3시간은 무조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입니다. 이거 부모님 때로 친다면 CA 혹은 HR 기억이 나시죠? 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시간이라 보시면 돼요. 대부분 동아리 시간이나 아니면은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학급 특색활동 같은 거. 보통 이때 학생들은 진로에 맞춰서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이 일주일에 3시간. 나머지 29시간은 모두 수업입니다. 수업. 자, 그러면 이 수업은 또 어떻게 나눠지느냐? 여기 보시면 보통교과, 가로 열고 일반고라 되어 있죠. 일반고에서 주로 배우는 과목을 보통교과라 부르고 특목고나 특성화고 과목을 전문교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여기 삭제란 말이 있죠. 여기 원래 뭐가 있었냐면 특목고 과목, 전문교과 1이라고 불렀고 특성화고 과목을 전문교과 2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특목고 과목이 이론적으로 본다면 일반고 보통교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교과 1이란 말이 삭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교과 1, 2의 구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문교과는 곧 특성화고 과목을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중학교 학생들로 보이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요즘의 특성화고가 조금 이전과 좀 다른 면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2015 지금 고3 학생들, 2022 지금 2학년 학생들 부터 이게 갈라지는데 지금 2022 특성화 고등학교는요. 첫 번째 등급, 상대평가 등급이 제공됩니다. 2015 고3 학생들까지는요. 상대평가 등급이 안 나와요. 특성화고 과목은. 그런데 이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이나 교사나 상대평가 등급에 대해서 많이 평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점이 하나 달라지는 점이고 두 번째, 요즘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곧바로 취업하지 않고 대학 진학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학교나 학생 모두 다 진로 진학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요즘에 좀 특성화고의 달라진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중학교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갈지라도 실제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등급도 신경 써야 되고 학교 생활 기록부도 신경 써야 되는 세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다시 일반고 과목을 보면 공통과목 필수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 다음에 선택과목. 공통과목은 언제 배운다고 그랬죠, 제가? 1학년 때 주로 배운다고 그랬고 선택과목은 주로 2, 3학년 때 배운다고 그랬죠. 선택과목의 종류는 원래 일반 선택, 진로 선택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융합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됐고 특목고 과목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고의 과목들이 되게 풍부해졌습니다. 자, 과목들이 풍부해졌다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선택할 과목들이 많아졌다. 이런 말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말을 대입적으로 바꿔보면은 선택지도 넓어졌으니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이 곧 입시가 된다는 말이 생기게 된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과목 선택은 3개의 군이 있고요. 특목고 과목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일반고에서 특목고 과목을 시간표상, 즉 29시간 안에 들어오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학생들이 선택한 모든 과목을 다 개설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칸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이 칸수에서도 아까 지정 과목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가 꼭 가르쳐야 될 기타 과목 숫자
그 다음에 수능 과목은 이미 박아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지정으로. 그러면 나머지 것들만 선택인 상황 속에서 선택이 많은 과목부터 먼저 넣겠죠. 그러다 보니 숫자가 5명, 10명 이렇게밖에 선택을 안 하면 그 과목은 폐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목고 과목이 시간표상으로 들어오려면 학교마다 조금 기준은 다른데 그 기준 숫자만큼은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고에서는. 물론 일반고에마다도 학업 수준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일반고에서는 그런 특목고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시간표 안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고는 특목고 과목 등 보통 시간표 안에 들어가는 말고 다른 과목들을 못 배우느냐? 그래서 아까 장 학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하단의 방법으로 현재 학교는 시간표 밖에서 그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인수 강좌, 주문형 강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공동교육과정, 그 밖에 기타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제가 화성 오산과를 조사해보니 어느 학교든 소인수 강좌나 공동교육과정, 그 중에서도 공동교육과정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특목고든 특성화고든 그 밖에 우리 학교에서는 개설되지 않았지만 다른 기타 교양 과목이든 그런 걸 듣고 싶으면 어떻게든 들을 수는 있는 구조는 맞습니다. 참고로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전체 선택지가 약 30여 개도 넘거든요. 신청을 받을 때는. 그렇게 선택하는 과목들을 그렇게 따져보면 웬만한 과목들은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 밖에서 과목을 그 학교에서는 못 듣는 과목을 들을 수는 있는 구조는 맞다. 그래서 아이가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의지 플러스 성실성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 성실성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이게 밤에 배울 뿐이지 사실상은 모든 일반적으로 시간표 안에 있는 과목과 동일하게 성적을 내고 추이결을 냅니다. 만약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인데 깜빡했다가 5분 늦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지각입니다. 미인정 지각이에요. 자기가 늦게 들어온 거니까. 그럼 미인정 지각이라고 학생부에 표시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예전에 보충 수업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시간표상에 못 들어가서 밤에 배우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조금은 성실성을 요하는 것 같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들었는데, 재미없는 것 같아. 나 그래서 안 듣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안 들을래요? 하면 선생님이 안 돼! 라고 하실 거예요. 중도 포기가 기본적으로 불가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봤는데 도저히 못 듣겠어. 그러면 이 학생은 결국 자기 스스로 그냥 안 들어, 그다음부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미이수가 됩니다. 감원명 나오고 맨 끝에 미이수라고 찍힌 다음에 그게 그대로 대학에 가버려요. 그럼 굉장히 대입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성실성이 같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원한다면 충분히 기회는 보장되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보장되어진 거를 열심히 들었다면 당연히 입시에서도 좋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거의 한 주에 한 번은 3시간, 2시간 내지 3시간 내지 4시간 남아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18시 50분부터 22시 10분까지 학교에 남아있어요. 무려 4시간입니다. 4시간. 이게 4시간짜리 수업을 듣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그날 그 시간에는 학원도 못 가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 가지 조율을 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실도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래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실 봉사활동이 2022 개정교육과정부터 영역별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교육과정상 봉사활동하는 것이 없어졌어도 자신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대학교 진학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학하고 싶으면 봉사활동 여전히 해야 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학교생활기록부는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요 여전히 봉사활동 실적
일하는 공간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학생부에 이런 공간이 살아있다는 뜻은 학생이 봉사활동을 하면 학생부에 적힌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학생부에 적히면 학생부가 대학에 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학이 이 학생이 봉사활동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 구조는 2015든 2022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학생부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그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2015든 2022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삭제는 교육과정상에서만 삭제된 거라 사실 학생은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강의를 들으실 텐데 그 강의를 들으실 때 봉사활동 없어졌대 이렇게만 생각하고 봉사활동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이신지.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국가가 지정한 바로 보통교과, 일반고에서 주로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이 과목들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책자 보고 계시는 각 학교별 교육과정들 편제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별 편제표와 요 보고 계시는 이 국가가 지정한 이 과목들을 같이는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모든 과목을 학교에서는 정해진 칸수가 있기 때문에 다 못 가르칩니다. 그러면 학교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 과목들 중에서 노란색 과목은 수능 과목이니까 중요하니까 지정해야지 라고 학교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목들은 크게 중요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니까 선택하게 하자. 그럼 선택하게 할 때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게 할지 그 몇 개 중이라서는 그 과목의 개수를 무슨 과목으로 채울지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책자에 있는 것이 학교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보통교과 전체 교과를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만의 편집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놓고 보셔야 이해가 좀 빠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꼭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이 노란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 노란색 과목은 아마도 어느 학교든 지정으로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 되는 거죠. 다만 여기 하단에 보시면 제2외국어 한문이 있죠. 이 제2외국어 한문은 수능에서도 선택 과목입니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거든요. 따라서 학교에서도 모든 과목을 다 지정하지 않고 이 중에서 하나 골라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선택을 주기도 합니다. 파란색 과목은 바로 상대평가 등급이 제공되지 않는 과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고등학교 성적인데요. 자, 이 학생이 보통 수행평가랑 정기시험, 뭐 옛날 말로 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를 다 보면 한 학기당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 나온다는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원점수라 부릅니다. 그 이 100점 만점 중에 자기가 받은 원점수를 갖고 성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성취도. 성취도라는 것은 절대평가에 의해서 매겨지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는 A, B, C, D, E 알파벳으로 표기가 됩니다. 보통의 학교들은 커다란 문제가 없으면 보통은 90점대면 A라고 보시면 되고 80점대면 B, 70점대면 C입니다. 만약에 모든 학생이 다 90점을 넘었으면 모든 학생이 다 A인 겁니다. 이게 절대평가의 특징이잖아요. 이해되셨죠? 반면 상대평가는 등급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등급은 1, 2, 3, 4, 5 절대평가 성취도와 동일하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비율로 결정이 되죠. 10% 안에 들면 1등급. 맞죠? 그 다음 24%, 누적 비율 34% 이내에 들면 2등급.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비율로 정의가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1학년 공통국어 1을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원점수가 92점이라고 칠게요. 그럼 성취도는 뭐예요? A죠. A죠? 90점이면 보통 A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평균을 봤더니만 평균이 높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문제가 쉬웠다. 그래서 이 학생이 92점을 받았지만 10% 이내에 못 들었을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학생은 2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도는 A, 그 다음에 등급은 E. 이 숫자가 같이 찍힌다고요. 하나의 과목 안에.
두 개의 성적이 같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면 88점을 받았다고 칠게요. 근데 평균을 봤더니만 평균이 낮아. 이 말은 어려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88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10% 안에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등급은 1등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함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파란색 과목은 성취도는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그 상대평가에 의한 등급이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학년 때 실험, 그 다음에 은미체, 언제 배우든 은미체, 그 다음에 이 교양 과목 10개, 교양 과목은 심지어 성취도도 안 나옵니다. 그냥 패스냐 페일이냐, 페일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패스 이렇게 찍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회과학 과목 중에서 9개 과목, 융합선택 과목인 9개 과목은 상대평가 등급은 안 나오고 성취도만 나옵니다. 자, 이제 제가 뒤에서 대입을 얘기할 건데 이 대입을 이제 이해하시려면 교육과정을 무조건 이해하셔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이란 말이 대학 입시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2015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이제는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봅니다. 공통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 9개는 성취도는 나오지만 등급은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일단 염두에 두시고 제가 뒤에서 응용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 저는 과목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부모님 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갔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억지로 과학을 배우긴 배웠어요. 하지만 과학에 흥미가 없다 보니까 과학의 용어가 익숙치 않아요. 저는.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 즉 3학년 학생 때까지는 익숙치 않아도 과목의 구별이 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화생지, 원, 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부모님 때나 고3 학생 때까지의 2015 때나 동일해요.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은 이 과학 과목에 대한 용어가 조금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입에 안 붙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이실까요? 일단 일반 선택 과목인 과학 과목인 물화생지 이건 동일하죠. 다만 원, 투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교육과정에 실제 배우는 내용을 살펴보니 여기 있는 이 8개 과목이 사실상 앞에 있는 물화생지 과목보다 심화된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 있는 이 8 과목이 투 과목에 해당된다고 보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리학은 보통 예전으로 친다면 물리 1이 되는 거고 여기 역학과 에너지, 전자계와 왕자는 물리 2 과목인데 두 개로 쪼개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문제가 저도 물질과 에너지가 물리인지 화학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용어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요 장하고 이거랑 학교 교육과정 편집표랑 같이 보셔야 된다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이 교육과정 편집표에 있는 그 용어가 실제로 뭐에 해당되는지 특히 과학만 놓고 본다면 이게 물리투인지 화학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참 재밌는 일이 실제 학교에서는 발생을 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학교에서 교육과정 부장을 맡고 있다 보니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 2학년 과목을 선택하거든요. 참고로 어느 학교든 전년도 때 그 다음 걸 선택할 거 아닙니까? 미리 선택을 해야 반도 편성할 수 있고 시간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2학기 때 보통 과목을 다 선택을 했어요. 선택할 때는요.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1년치를 한 번에 선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학년 1학기 것도 선택하지만 2학년 2학기 것도 1학년 때 다 선택을 해요. 이건 이제 교사 수급 문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하튼 대부분 고등학교가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보세요. 2학년 1학기 때 물리를 선택한 학생이 저희 학교 기준 역학과 에너지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 파악을 해요. 300명 넘는 학생, 작년 기준 340명 학생을 다 파악을 했더니만 20명의 학생이 물리학은 선택했는데 2학년 2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를 선택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제가 20명을 다 불렀어요.
부른 다음에 너 왜 역학과 에너지를 선택하지 않았니? 1학기 때 이 물리학을 선택했던데 라고 물어보니 한 6명, 7명의 학생은 그래도 이유가 있어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존중해 줘야 돼요. 왜? 그게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니까. 그렇잖아요. 학생이 선택하는 거죠, 과목을. 그런데 나머지 13명 정도 되는 학생은 역학과 에너지가 물리예요?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단위학에서 꽤나 많이 발생합니다. 내 자녀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학생이 잘못했다기보다 사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생겨버렸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과학을 경험했다 보니까 과학에서 그런 일이 의외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대학에서는 과목을 선택할 때 위계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라 라는 걸 많이 권장을 해요. 이때 말하는 위계라 함은 바로 쉬운 과목을 먼저 배우고 심화된 과목을 나중에 배워라 이런 뜻인데 이것이 교육과정상에서는 뭘로 드러나냐면 아라비아 숫자 1, 2로 된 건 위계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 1을 배우고 영어 2를 배워야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예전에 과학에서는 물리학 1 로마 숫자였고요. 물리학 2가 로마 숫자였어요. 역시. 근데 여기서는 사라졌지만 사실상은 위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면 여기 아라비아 숫자 1,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위계는 아니고 개념상 위계는 아니고 과목 구별입니다. 그래서 보통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에서 아라비아 숫자 1은 1학기 때 배우고요. 아라비아 숫자 2는 그냥 2학기에 배울 뿐입니다. 배우는 내용이 다른 거지 위계가 심화된 내용은 아니란 뜻이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셨죠? 이렇게 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요거랑 관심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랑 꼭 같이 보셔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거기 이제 편제표 있잖아요. 편제표 보실 때 제가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화성호산 교육지원청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는 편제표가 요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 양식을 보시면 가운데에 여기 약간 파란색 같은 거 하늘색이 보이시죠? 여기 위에가 지정 과목입니다. 그제 편집해 보실 때 요 가운데 딱 잘라서 위는 지정 과목. 이거는 선택할 수 없게 하고 무조건 배우게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가 있는데 이 파란색 과목 7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랬죠? 공통 과목 맞죠? 공통 과목이 여기 1학년 때 존재하네요. 이 학교는 1학년 때 하단이 아무것도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 과목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학년 때 보니까 중국어, 일본어 중에 하나 택하라.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기타 과목은 최소 시간수를 채워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몇 개 선택하라가 아니라 이런 기타 과목들은 기타 과목끼리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2학년 때 어느 학교나 보이는 기본적인 특징은 사회 선택할 거야, 과학 선택할 거야.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실까요? 2학년 1학기 때 2학교는 사회 과목 하나, 둘, 셋, 4개와 과학 과목 하나, 둘, 셋, 4개. 총 8개 중에서 3개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이렇게. 그러면 문과 성향의 학생은 뭐 사회 3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과 성향의 학생들은 과학을 3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 때 문과, 이과 이거 기억나시죠? 사실상 요게 표현이 조금 바뀌었을 뿐 유사한 형태를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2학기를 보시면 좀 더 과목이 많아졌네요. 그 중에서도 택3은 똑같아요. 여기 위에 있는 3이라는 숫자는 학점수입니다. 학점수. 제가 아까 학점수가 여기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회와 문화를 선택했다면 일주일에 몇 시간 배우는 거예요? 3시간 배운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책자를 보실 때 염두에 두시면 되고 하나 팁을 드리면 제가 볼 때 교육과정의 편제표를 보실 때 포인트는 수학이에요. 무조건 수학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학 과목이요. 위에를 보시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다 지정 과목이 있어요. 수능 과목이 많아요. 수학은. 국어와 함께. 그런데 이렇게 다 지정을 해놓고서도 또 중요한 수학 과목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미적분 2와 기하라는 과목입니다. 이 미적분 2와 기하는 좀 어려운 수학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수학이라면
어느 대학교들이 이 수학 과목을 듣고 오길 희망할까요?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의 자연계열 학과는 애가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어려운 수학 과목인 미적분투와 기하를 듣고 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최소한 요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편제표에 넣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나 대부분 2학년 1학기 때는 이걸 못 넣어요. 왜 이렇게 못 넣냐면 이게 어려운 수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수학 원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배우고 이 과목을 선택해야 위계상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과목은 어느 과목이든 하나는 2학년 2학기, 하나는 3학년 1학기 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개를 같은 학기 때 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학교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같은 학기 때 놔두면 그 두 개를 다 선택하면 수학을 2개 배우고 지정 과목에서도 하나 배우면 한 학기에만 수학을 3개 배워야 돼.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제발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쪼개야 돼. 하나는 2학년 2학기, 하나는 3학년 1학기 때. 그런데 아마도 미적분 2를 3학년 1학기 때 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요? 미적분 2잖아요. 그러면 미적분은 원을 배우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2학기 때 놓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3학년 1학기 때 둘 거예요. 왜냐하면 2학년 1학기 때 이 상대적으로 쉬운 대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미적분은 원을 2학년 2학기 때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적분 2는 3학년 1학기 때 두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 기하가 그래서 있게 된 거야, 이 학교는요. 그랬더니만 뭔 일이 발생해요? 이과 성향, 문과 성향 학생들은 문제가 없어요. 사회만 선택하면 되니까. 근데 이과 성향 학생들, 즉 기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과 성향 학생은 이 학교의 경우에 기하를 선택하게 되면 과학을 2개밖에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2학년 1학기 때는 3개를 선택했는데 그러면 무슨 과학 과목을 버릴 것이냐, 선택 안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학교에서의 고등학교의 편제표를 보실 때는 이 기하하고 미적분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를 보시면 조금 그 고등학교의 편제표가 더 빨리 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제가 편제표를 보실 때 하나의 팁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네,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이제 고교학점제를 한 장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정 과목, 선택 과목. 이제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으시겠죠? 모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고교학점제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과목 선택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목을 선택하는 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이 29시간, 창체가 3시간. 기억나시죠? 일주일에 3시간은 무조건 창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전에는 부모님 때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졸든 어떻게 하든 열심히 공부하든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3학년까지 올라가고 3학년이 끝나면 졸업하고 이게 자연스러웠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고교학점제가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조금 과목 선택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매우 학생에게 유용하고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구속력이 생겨요. 그게 바로 과목을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그 과목을 무조건 들은 걸로 쳐주진 않아 라는 기준인데요. 그 기준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추이결, 또 하나는 성적입니다. 이 2가지 조건을 채워야만 그 과목을 들은 걸로 인정해주는 시대가 고교학점제 시대입니다. 이게 2학년 학생들부터 구속력이 생기는 거죠. 자, 볼까요? 추이결은 1학점 기준 16시수의 3분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은 어려운데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자, 보십시다. 먼저 1학점 기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주일에 1시간만 든 과목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과학탐구 실험. 맞죠? 과학탐구 실험은 1학기에 1시간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1학점짜리인 겁니다. 그러면 그 과학탐구 실험은 16시수의 3분의 2면 11이거든요. 11번은 들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정말 이해되셨죠? 2학점짜리라면 16 곱하기 2 하면 32의 3분의 2. 그러면 이 22시간이 됩니다. 4학점짜리라면 16 곱하기 3, 48의 3분의 2. 그럼 32시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왜 16으로 잡았느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1년에 190일 이상을 학교를 가야 돼요. 요걸 2개 학기로 운영하니까 2개 학기로 쪼개면
한 학기당 18주에서 19주 정도는 학교를 가야 됩니다. 자, 헷갈리니까 18주라고 칠게요. 18주를 학교를 가야 된다면 과학탐구 실험은 몇 번 수업을 듣는 거예요, 한 학기에? 제가 과학탐구 실험은 1학점짜리 했잖아요. 한 주에 한 번만 듣는다고 했으니까 18주면 18번 듣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실제로 18번 수업이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당장 예를 들면 지난 5월 1일 날 노동절이 됐죠.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럼 금요일 날 과학탐구 실험이 등반은 당장 1시간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럼 18번 수업 못하는 거잖아요. 이럴까 봐 그 기준 조건을 18일로 잡지 않고 16일로 잡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고정이 됐습니다. 계산법은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성적은 40%라고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퍼센트를 점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40점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평가는 수행평가와 정기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걸로 나눠지니까 수행평가라면 더 이상 100지 내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맞죠?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정기시험이라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겠죠. 네. 만약 찍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고민스러워요. 학교에서 지도할 때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찍을 때 방법이 자기 맘대로 찍는 방법이 있고 한 줄로 찍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뭘 권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 참 우려되는 거는 자기 맘대로 찍는 학생들이 늘상 있는데 그렇게 찍는 학생 치고 답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는 시험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점 이상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공통과목 7개만이라고 써놨죠. 정리하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 7개는요. 기준이 2개인 겁니다. 성적도 통과해야 되고 추결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 그 7개 빼고 나머지 모든 과목은 추결만 통과되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창체 3시간. 요거는 작년까지는 1학기 전체 3년 동안 전체 배운 창체 시간 중에서 3분의 1을 통과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계산 방법이 조금은 숫자적으로는 복잡하고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그 상관없이 학년별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2만 출석하면 돼.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진급 조건입니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려면 전체 190 이상 중에 3분의 2는 꼭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 창체는 이수한 걸로 쳐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창체는 커다란 기준 조건이 커다랗게 완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적만 잘 신경 쓰시면 되는데 그중에서도 1학년 공통과목 7개는 기준이 2개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기준에 통과하는 게 사실상 아주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통과가 안 됐어. 그러면 그 학생은 미도달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미도달이 되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무슨 기회를 주냐면 보충 지도에 쉽게 말씀드리면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 때 용어로 친다면 그 보충 지도를 받으면 되는데 이 보충 지도에 몇 시간 받아야 되느냐? 그 시간 수가 학점수 곱하기 3이에요. 그럼 예를 들까요? 아까 공통 국어, 영어, 수학은 몇 시간의 확률이 높다고 했죠? 4시간, 4학점. 그러면 공통 국어가 예를 들어서 40점이 안 됐어. 그럼 미도달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보충지도 몇 시간 받아야 돼요? 4, 3, 12, 12시간의 나머지 공부 보충 수업을 받아야 돼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걸 언제 알 수 있죠? 이 학생이 미도달 됐는지의 여부를 언제 알 수 있죠? 평가가 나온 다음에 알 수 있잖아요. 옛날 말로 치면 기말고사, 2차 지필고사가 끝나야 알 수 있어요. 2차 정기시험이 끝나야 알 수 있어요. 그럼 2차 정기시험이 끝나면 한 10일쯤 후면 방학이거든요. 따라서 10일 사이에 이렇게 보충 지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방 지도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 학생들은 보충 지도를 따로 받아야 된다. 미도달 됐으면. 그러면 이 미도달 된 학생이 보충 지도를 받으면 이수한 걸로 쳐줍니다. 근데 이 보충 지도도 안 받으면 그 상태에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그 학생은 그 과목은 미이수라고 찍혀요.
그러면 그 학생은 실제로 그 수업 때 몇 번은 있었겠지만 그 수업 안 들은 걸로 쳐줍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에 비해서 공통국어라면 4학점이 부족한 상태에서 1학년 2학기를 맞이하는 거죠. 정말 이해되셨죠? 그런 상태에서 2학년 1학기도 올라가고 3학년 2학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미이수와 진급은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진급은 된다는 뜻입니다. 미이수 과목이 있어도. 이해되셨죠? 그럼 3학년 2학기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졸업의 여부만 남았잖아요. 졸업은 되는 거냐? 실제 졸업식 때까지도 학교가 안내하는 방식으로 미수된 과목을 다시 수업을 듣지 않으면 보통은 온라인으로 듣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겁니다. 보통은. 근데 그걸 끝까지 안 했어. 졸업식 때까지도. 그러면 그 학생은 졸업 유예 처리가 됩니다. 졸업 유예 처리가 되면 졸업식이 끝나면 학교를 떠나야 돼요. 다만 다른 학생은 졸업장을 받았는데 그 학생은 졸업장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대학 못 가나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일단은 원서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원서 접수는 9월에 하고요.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말 1월 초에 하는데 보통은 어느 학교나 졸업식 전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둘 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는 해요. 심지어 9월 달에 원서 접수한 수시 같은 경우는 합격, 불합격의 여부도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졸업식 전에 이미 합격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졸업장을 못 받은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취소가 되는 거냐? 졸업식 때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마지막 기회의 마지노선 날짜가 언제냐면 대학교 입학식 전날까지예요. 그럼 보통 2월 말까지가 되겠죠. 그때까지, 즉 졸업식이 끝나서 학교를 떠나야지만 방법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들으면 여하튼 최종적으로 온라인상으로 졸업장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입학식 때까지도 결국 끝까지 안 들었다면 합격한 대학 입학 취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나왔어도 검정고시를 보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자격을 받으려고 대학 입학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의 여부가 실질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염두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학교를 잘 다니면 미도달부터 될 리가 없습니다. 미도달이 됐을지라도 보충 지도를 성실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이 두 가지 파트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 대입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대학 가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시, 정시, 추가 모집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수시는 내신이 중요하다. 정시는 수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대학 입시에서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을 나누는 기준은 뭐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언제 학생을 뽑느냐라는 시기입니다. 시기. 수시 모집은 9월부터 12월까지, 정시 모집은 12월 말부터 2월 20일까지, 추가 모집은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학생을 뽑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에서 붙으면 끝. 수시에서 모두 떨어졌으면 정시를 적을 수 있고 정시에서 붙으면 하나라도 붙으면 끝. 정시도 모두 떨어졌으면 마지막으로 추가 모집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장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나머지 수시 정시는 우리가 아는 대로 6회, 3회 이렇게 원서를 적을 수는 있습니다. 자, 수시의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드디어 이제 입시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보세요. 수시 모집 학생부, 학생부. 그런데 하나는 교과, 하나는 종합이라 되어 있죠. 둘 다 학생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 이 교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신입니다. 내신. 고등학교 내신. 그러니까 이 학생부라는 것은요. 크게 2가지 성격을 지닙니다. 첫 번째, 내신. 성적. 성적과 성적이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는 뭐만 보는 거예요? 학생부 중에서도 성적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내신만 보겠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은 내신도 보고 나머지 것도 다 보고 종합해서 보고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논술은 대학교 가서 논술 시험 보는 거고 실기는
실특기자 학생들이나 예체능 학생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은 이 네 가지 방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수시 6장 적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적이 아주 좋아. 그래서 나는 연대 아니면 고대만 갈 거야. 그럼 연대, 고대 두 개 대학에만 수시 6장을 적을 수 있나요? 지금 뭔 말 이해되시죠? 적을 수 있어요.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내신이 좋아. 그러면 뭐에 유리해요? 내신 갖고 학생을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유리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학과는 경영학과라고 칠게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경영학과. 나한테 유리하니까 적는 거예요. 이 학생은 내신만 좋은 게 아니라 학생부도 잘 관리했어요. 그럼 뭐도 유리해요? 종합도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경영학과. 그 다음에 이 학생 심지어 논술도 글도 잘 써. 그러면 이 학생 연세대 논술 전형 경영학과.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런 학생은 거의 없어요, 세상에.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이런 말 그렇다면 이 학생 벌써 연세대학교 대학은 하나인데 몇 장 적은 거예요? 3장 적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고대도 적으면 대학은 2개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두 번째 학생은 내신만 좋아. 그러면 자신은 뭐만 유리하다고 판단할까요? 교과만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죠? 그러면 대학이 6개가 될 수 있죠. 연세대 교과전형 경영, 고려대 교과전형 경영. 왜 교과만 유리하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유리한 방식대로 대학의 숫자도 결정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 6장이라는 개념은 대학의 개수가 아니라 전형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개로 군이 나눠져 있고 대학들이 쪼개져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군인당 한 장씩 적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한 대학이 무조건 하나 군에서만 뽑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천대는 가군, 나군, 다군 다 뽑아요. 그러면 가군에서는 인문계열학과, 나군에서는 자연계열학과, 다군에서는 예체능계열학과, 그럼 가천대만 3장 적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어느 대학에 가야 돼요? 교대. 교대는 현재 우리나라 정시에서 모두 교대가 10개가 있어요. 10개 교대 모두 나군에만 있어요. 그러면 정시에서 교대는 몇 장밖에 못 적어요? 한 장밖에 못 적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입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되어 있죠. 이건 고3 거고요. 고2 거가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4월 30일 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고2 어떻게 대학 뽑을 건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2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고2 학생뿐만 아니라 고1 학생, 중학교 학생들도 똑같은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고2 학생들의 상황은 매우 유용합니다. 자, 보시면 전국적으로 보면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제일 많이 뽑아요. 맞죠? 그런데 수도권만 딱 올라가 보면 수능으로 제일 많이 학생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가면 갈수록 수능으로 뽑는 학생의 비율이 많고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내신 갖고 학생을 뽑는 비율이 훨씬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고3하고 고2 바뀐 게 있냐? 교육과정이 바뀐 건 알겠는데 대입조로 뽑는 제도가 좀 바뀐 게 있느냐? 보시면 전형부에 보시면 작년 현재 고3 애들 2015 개정의 교육과정은 상위권으로 가도 이 수능 위주 전형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고2 학생들 걸 정리해 보니까요.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갑자기 상위 7개 대학부터는 종합이 수능 위주 전형보다 많게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고2 학생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받는 학생들부터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일수록 종합이 더 증가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학생부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자, 이거 내신 산출 방식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건데요. 요 왼쪽 게 2015, 왼쪽 위에 게 지금 3학년 학생들 거, 왼쪽 하단 게 2022. 그러면 고2 학생들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가 용어가 아직 익숙치는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크게 4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요 4가지 말하기 전에 아까 말했던 것 중에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강좌. 공동교육과정은 2개 학교 학생이 조인돼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시간표 밖에서. 기억나시죠? 소인수 강좌는
우리 학교 학생들만 밤에 남아서 수업 듣는 겁니다. 이렇게 방식이 시간표 밖에서 듣는 방식이 크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동교육과정은 2015든 2022든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 학생하고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반면 우리 학교 학생들만 밤에 나서 수업 듣는 거는 5명 이하여야지만 등급을 매기지 않고 6명 이상이 되면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가 손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운영하고 있다면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네 가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었다.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두 번째, 표준 편차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요거는 학생들이 성적의 격차잖아요. 원래 정의는 학생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대학에서 표준 편차를 써먹을 때, 활용할 때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아이들의 성적의 격차가 크구나.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아이들이 성적이 오밀조밀하게 붙어있구나. 그러면 이제 학교 급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때 많이 써먹었는데 이 정보가 없어졌다는 것은 사실 일반고 입장에서 본다면 나쁜 건 아니죠. 자, 3번, 4번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4번에 먼저 말씀드리면 성취도 제공이란 말이 있죠. 자, 이거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2015 개정교육과정 보시면 석차 등급과 성취도가 제가 아까 함께 제공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학생부 보시면 함께 제공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학은 상대평가 석차 등급이 제공되는 과목은 성취도가 안 보여요. 대학에는 성취도가 안 간다고요. 정말 이해되세요?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의 성취도는 대학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상대평가 등급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나머지 요거 석차 등급이 제공되지 않는 과목들, 체육예술이나 진로는 석차 등급이 제공되지 않잖아요. 그럼 얘네는 성취도가 가요, 대학에. 근데 나머지는 석차 등급만 간다고. 왜 그러냐면 대학은 여전히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이죠. 상대평가로. 한 명을 뽑는데 2명이 지원했으면 우수한 학생 1명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때 상대평가를 더 선호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은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등급이, 석차 등급이 나오든 안 나오든 성취도가 모두 대학에 갑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성취도가 제공되는 과목이 한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2학년 학생 때부터는 대폭 거의 모든 과목이 성취도가 다 오는 거지. 그럼 무슨 고민에 빠져요? 성취도를 반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4월 30일 날 발표된 걸 보니 원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학들이 내신 등급만, 상대 평가만 반영했었는데 일부 대학들이, 서울 주관에 있는 일부 대학들은 드디어 성취도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해되셨죠? 이게 2학년 학생 때부터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성취도별 분포 비율 제공 과목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2015는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제공되는데 2022는 체육예술, 과탐실, 교양 빼고는 다 제공됩니다. 그럼 거의 다 제공되는 거예요. 상당수 과목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대학은 성취도와 등급을 보겠죠. 성취도의 경우 가능하면 A였으면 좋겠죠. 대학에서 본다면 우수한 학생이 오길 원할 테니까. 근데 A는 A인데 A를 이 과목에서 A 받은 애들이 몇 %인 상황에서 A 받았는지를 볼 수 있다고요. 이게 분포 비율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 그 옆에 봤더니만 A는 A인데 A의 분포 비율을 봤더니만 50%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 뭔 말이에요? 둘 중에 한 명은 A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A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맞죠? A의 비율이 적은 상태에서 A면 이 학생 꽤나 가치가 있는 A를 받았네 라고 생각하겠죠. 이것도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할 때 분포 비율을 평가하는 대학도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등급은 숫자로 나오고 성취도도 A, B, C, D가 있는데 이 A, B, C, D도 무조건 숫자로 바꾸거든요. 숫자로 학생을 뽑는 걸 보고 정량평가라고 불러요. 이 정량평가는 수시 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왜 내신 갖고 학생을 뽑으니까. 정시 중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 왜 수능 성적 갖고 학생을 뽑으니까. 이런 걸 보고 정량평가라 부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라 불러요. 이 정성이란 말이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교 이제 수시호 강을 읽다 보면 정성의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정성평가는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해석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문장을 본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또 하나, 숫자도 해석해버려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학생부 교과전형이 아니라 종합전형에서 활용될 확률이 매우 높죠. 왜? A는 A인데 어떤 A의 가치를 따지고 있느냐는 것은 해석이니까.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종합. 성취도는 교과에서 주로 활용될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지금 2학년 학생들이요. 1학년 작년에 1학기가 끝난 다음에 담임선생님한테 곧바로 뭘 물어봤냐면 선생님, 저 내신 나왔습니다. 저 1.5 정도인데요. 대학 어디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교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5등급 체계에서 대학 어디 가는지에 대한 결과치는 나온 게 없으니까요. 지금은 9등급 체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려면 5등급을 9등급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이것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각 고등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교장 선생님이 허락해 준다면 그 학교의 1학년 성적, 1학년 1학기 성적을 구합니다. 라고 이제 경기도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임체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받았어요. 그래서 한 60여 개의 고등학교 2만 명 학생들의 샘플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받을 때 1학년 학생들의 성적만 받은 게 아니라 그 학교의 3학년 학생들의 성적도 같이 받았어요. 졸업한 학생들 거. 그럼 5등급 것도 받았고 9등급 것도 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등급 거 받은 2만 건을 1등부터 2만 등까지 줄을 쫙 세워. 됐죠? 똑같이 9등급 제도에 있는 학생도 1등부터 2만 등까지 줄을 쫙 세워.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0등. 100등의 5등급은 몇 등급인가? 100등의 9등급은 몇 등급인가? 이게 따라갈 수 있잖아요. 줄을 세우면. 그러면 단순 비교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지죠. 요 작업을 한 게 팩트만 말씀드리면 부산이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전북교육청이 했어요. 이거 세 군데가 있고 1학기 끝났을 때는 1학기 끝났을 때 한 번 했고 1, 2학기 끝난 다음에 발표 자료는 부산하고 경기가 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경기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에 거는 5등급 체계고요. 제가 2.5에서 끊었어요 일단. 그리고 오른쪽 거는 9등급 체계. 그러면 가운데 거가 상위 누적비. 예를 들면 5등급 체계에서 1.5는 상위 7.81%인 거야. 그럼 7.81%에 해당되는 9등급의 등급은 2.31이 되는 거지. 그럼 2.31이면 현재 교과라면 인문계라면 어디 가는지, 교과 자연이라면 어디 가는지가 결과치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샘플이에요, 샘플. 이 대학을 간다가 아니라 요 정도 수준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만들었느냐? 지금 1학년 애들이요. 1.5 공부 잘하는 애들 맞습니다. 왜냐면 1, 2등급이 섞여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하고 상담하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냐면 눈이 하늘을 찔러요. 1.5면요. 학생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 무조건 자기가 연대, 고대, 서강대 가는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는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학생이나 부모님이나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었다는 그 이론적 사실은 알아. 근데 1.5의 위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아보냐면 계속 대학교의 결과치를 찾아봐. 근데 그 결과치는 다 9등급 체계에서의 결과치잖아요. 여기서 잠깐 순간적 혼동이 되는 거야. 갑자기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우와 1.5면 최소한 경이 되는 거하고 막 이게 모이는 거야. 그럼 그게 당연히 가는 건 줄 아는 거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흘러다닐 텐데 한 가지 정보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좀 같이 보시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계속 다독거릴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건 수능입니다. 수능에서는 요 왼쪽 거는 고3까지의 수능이고 빨간색은 고2부터 보게 될, 지금 중학교 학생들도 보게 될 수능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바뀌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 택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공통이란 말만 있죠. 이제
고2 학생들부터는 전국에서 수능시험 보는 학생들은 모두 똑같은 문제만 풉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가장 대입적으로 본다면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대입은 항상 상대적이니까. 공부 잘하는 문과 성향의 학생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이과 학생들이 잘 볼 수밖에 없는 시험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문과 성향의 학생보다 이과 성향의 학생들이 더 똑똑합니다. 똑똑한 학생이 더 많아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화성우산도 그런 현상을 전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 7, 8년 됐어요. 이렇게 된 지. 왜? 취업이 더 잘 된대. 라고는 말이 이미 많이 돌면서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이 이과 성향으로 많이 진학하는 일이 발생했죠. 또 2018년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됐는데요.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 뭐냐면 문이과 구분 폐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뭔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부모님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저 아까 수학 싫어서 문과 갔다 그랬잖아요. 전 그래도 수학 2등급 받았거든요. 왜요?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이 따로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학 못해서 문과를 갔을지라도 문과 안에서만 수학 잘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문이과 구분이 폐지됐다는 뜻은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으면 문이과 상관없이 성향 다 듣는 거야. 그럼 무조건 누가 유리해요? 이과 성향이가 유리하죠. 수학 잘하는 이과 성향이 지낼 테니까. 이과 애들이 내신이 더 좋은 시대라고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당연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과로 더 많이 갔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능 시험을 봐도 이과 성향의 학생들이 성적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대입은 상대적이라 문과 학과는 그래도 문과 학생들이 많이 적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수능을 나만 잘 보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바로 1번 선택 과목이 없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여파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학이 좀 쉬워졌다. 탐구가 좀 쉬워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수학이 먼저 쉬워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대수, 미적분원, 확통 보이시죠? 전국의 모든 학생이 이것만 푸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개는요. 지금 고3으로 친다면 수원, 수투, 확통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수원, 수투, 확통은 지금 문과 성향의 학생들이 푸는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쉬워진 거 아니냐. 자, 수능 과목이 쉬워졌다라는 뜻은 그 과목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입시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 과목의 수능 반영률이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00% 중에서 이 과목 쉬워졌으니까 적게 반영할래.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대학 입시에서 본다면. 그러면 수학 반영률이 떨어질 것이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과목을 어렵게 내면 되니까. 수학은 그럴 수 있는 과목이니까. 심지어 학생들조차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수학 과목의 특징이잖아요. 학생들 간의 격차가 크잖아요. 따라서 아무리 이 세 개 과목이라도 이 세 개 과목은 어렵게 내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정시에서 수학의 반영률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실제로 발표된 거 2학년 거 보니까 수학의 반영률은 거의 미동이 없어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반면 탐구의 반영률은 실제로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 중심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탐구는 사회와 과학을 보통 말하는데 그 사회과학이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사회과학들 과목들 중에서 2개를 봐요. 그런데 2022 2학년 학생들부터는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수능 과목이다. 기억나시죠? 아까? 그러다 보니 2, 3학년 때 것보다 1학년 때 것이 확실히 더 교육과정상 쉬운 건 맞아요. 그러면 문제가 쉬워질 수 있다. 그러면 반영률을 줄이면 된다.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의 정시에서 탐구 반영률은 원래부터 높지 않아요. 약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5%를 10%로 줄인 대학들이 지금 몇 개 나왔어요. 그럼 그 줄인 5%는 어디로 가요? 국영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가지 않아요. 왜요? 영어는 국어 수학보다 쉬우니까. 맞죠?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셔야 돼요. 영어는 쉬워요. 쉬워요. 국어 수업보다 무조건 쉽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닌데요, 선생님. 작년에 영어 어려웠다고 뉴스도 많이 봤는데요.
그건 뉴스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만 나오면 안 돼요. 영어는 작년에 쉬웠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최고 난이도의 문제의 난이도 조절이 실패한 거지. 무슨 말이에요? 1등급의 비율이 3.11%였어요. 국어 수학도 4등급 4%인데.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2등급의 누적 비율은 18%입니다. 국어 수학은 11%인데. 맞죠? 그 2등 받기 더 쉬웠다는 거예요. 3등급의 누적 비율은 47%예요. 국어 수학은 23%인데. 따라서 영어는 늘 쉬웠어요. 다만 작년에는 어려운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온 것 뿐인 거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따라서 영어로는 안 갈 거라는 뜻이야, 제 말은. 그러면 국어 수학으로 가는 거죠. 맞죠? 따라서 이 수능 시험은 국어 수학이 중요도가 조금 더 올라간 시험은 맞아요. 원래 예상할 때는요, 이건 좀 디테일한 건데, 원래 예상할 때는 문과학과라면 국어로 갈 것이고, 이과학과라면 수학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다 예측을 했는데, 막상 나온 거 보니까 재밌어요. 그런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어요. 아닌 학교의 경우 어떤 케이스냐면, 이미 문과학과의 경우 국어의 발용률이 40%인 대학들. 이 대학들 입장에서 본다면 국어의 발용률이 더 높이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오히려. 국어를 망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미 국어의 발용률이 높은 대학은 거꾸로 수학의 발용률, 원래 낮았던 수학의 발용률을 높이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그 대학교의 발용률치에 따라 실제로 달라지는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여하튼 국어 수학의 발용률이 올라간 건 맞는 것 같아요. 중상위권 대학을 말하는 겁니다. 중상위권 대학. 중위권부터는 안 그래요. 시대 나온 걸 보니까 그렇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샘플로 갖고 왔어요. 일단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둘, 6개 실제로 2학년 4월 30일 날 발표된 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 사진 찍으시는 건 좋은데 이 사실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오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안 보시면 사진 찍은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좀 유의하시고 오늘 가서 집에 꼭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이 용어가 좀 낯선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 해석할 줄 알아셔야 되는데 볼게요. 아까 앞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해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교과, 종합, 정시란 말 나왔어요. 교과라면 뭐가 일단 중요한 거예요? 내신. 맞죠? 내신이라 그랬죠? 종합이라면 다 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정시라면 수능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연대 정시에다가 정성 10%라 써놨잖아요. 그럼 90%는 뭐예요? 수능이죠. 정시는 수능이니까. 제발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다가 연대 보세요. 자,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로역 2라고 써놨죠. 2단계를 말합니다. 1단계는 교과니까 당연히 내신으로 100%로 걸러내요. 그래서 2단계에 올랐으면 2단계 학생들은 서류 20%를 본대요. 서류란 말은 원래 종합에서 쓰는 말이에요. 종합에서 보는 서류라 하면 학생부를 말하는 거고 학생부는 원래 종합에서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교과에서 본대요. 2단계에서. 그 말은 뭘 보겠다고 하는 거냐면 학생부 다 보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유의점입니다. 교과에서 서류를 본다거나 정성평가한다고 했을 때의 그 학생부는 학생부 다가 아니라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보는 겁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무슨 과목 선택했나와 교과 세트 이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제발 이해되셨죠? 교과에서 정성평가나 서류라 하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보는 겁니다. 요거를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종합에서 서류는 학생부 다 보는 거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연대는 그래서 2단계에서 정성평가 20%를 올해 신설합니다. 2학년 학생들부터. 그 다음에 종합에서는 면접. 종합 전형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둘 다 면접을 봅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9등급이 5등급으로 완화돼서 변별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종합에서도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강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없었는데 생겼거나 있었다면 비율을 올리거나 이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더라고요. 정시에서는 정성평가. 원래 정시는 수능이고 수능 100%를 뽑았는데 연대는 이제 수능 90%의 정성이 제가 뭐라 그랬죠? 무슨 과목 선택했나와 교과 세트를 보기 시작했다. 연대는 이 교과 세트가 무슨 과목 선택했나를 다 봅니다. 다. 맞죠? 논술만 빼고는 다 봐요. 자, 고려대. 교과에서 최저가 폐지됐습니다. 서류를 10% 봤었는데 20% 늘렸어요.
종합의 경우 면접이 20%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 종합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업우수, 하나는 계열인데 이 계열은 최저가 없고 학업우수는 최저가 있네요. 자, 이건 알겠고 요거 교과에서 최저가 폐지됐어요. 원래 서울 쪽 대학들은 교과 전형 내신갖고 학생을 뽑긴 뽑되 최저가 다 있잖아요. 거의 다. 근데 고대 같은 대학이 최저가 없어졌어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걸 해석하실 줄 아시는 분. 제가 여기 얼굴 몇 분은 뵌 것 같아서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대가 최저가 있었는데 세계합 3합 7인가 되게 높았어요. 엄청 높았어요. 그 최저를 없애버렸어요. 연대는 최저가 있는데. 이거 뭔 뜻이에요? 고대가 현실을 인정했다. 무슨 현실? 연대보다 낫다는 현실을. 절대로 고대 학생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 고대 입학처는 인정한 것 같습니다. 왜요? 층을 달리해서 뽑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고대 연대가 둘 다 교과의 경우 내신도 높아야 되잖아요. 맞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둘 다 최저도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입니다. 연대 고대 같이 쓴다고요. 그 둘 다 붙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요즘 학생들이 연대를 선호해요. 연대를 가요. 그러니까 고대가 학생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연대로. 그럴 바에는 학생층을 분리해서 다른 학생의 지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내신도 좋고 최저도 좋으면 연대 가라. 근데 내신은 엄청 좋은데 최저가 그만큼 안 나오면 우리 학교로 와. 층이 달라요. 층이. 이건 인정한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논리가 조금 숨어져 있습니다. 중앙대입니다. 추이결. 중앙대는 정성평가를 하지 않는 대신에 추이결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 재밌는 거는 정시에서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 서 33. 이거 뭐예요 이제? 서류죠? 그러면 정성평가. 맞죠? 그러면 뭐예요? 교과 선택하고 과목 선택.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대는 정시에서만 정성평가를 합니다. 하나, 추는 추이결이고요. 경희대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최고 난이도 문제예요. 교과의 경우, 사과의 경우. 그 말은 원래 교과는 뭘 본다고요? 내신 등급을 본다고 했잖아요. 국영수는 등급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회과학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상위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정리할게요. 국영수는 무슨 과목이나 상관없이 다 등급만 보는 거예요. 사회과학은 공통과목 일반 선택. 기억나세요? 요거는 등급을 보고.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과 성취도 중에서 상위 점수를 보고. 이해되셨어요? 융합 선택 과목은 언급이 없잖아요? 안 본다. 이런 뜻이에요. 매우 최고 난이도 지금 문제를 푼 거예요.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시에 지금 교육과정 용어가 들어왔잖아요. 복잡해졌죠, 지금. 자, 그 다음, 보시면 종합은 성취도만 보겠대요. 등급 안 보겠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시에서는 성취도 상위. 무슨 말이에요? 국영수 사과 과목의 구별 없이 등급과 성취도 중에서 높은 거 보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경희대는요, 사실 친절한 학교가 아닌 거죠.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정시에서 다 성적을 보긴 보는데 다 달라. 헷갈리죠. 어렵죠. 자, 그 다음 이화여대입니다. 교과 100이었는데 서류 15%가 들어오고요. 종합 전형에서 원래 최저가 2합 5였는데 3합 7로 올라갔어요. 최저를 강화시킨 겁니다. 9등급이 5등급으로 된 거에 대한 반대 급부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서류가 들어오네요. 동국대. 자, 여기 이거 이제 해석하시겠어요? 이제 해석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1A 이퀄 1B 이퀄 2A. 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실 것 같죠? 1등급인데 A인 학생, 1등급인데 B인 학생, 2등급이지만 A인 학생은 동일 점수다.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대학이 등장했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성취도를 반영할 때 어떤 공식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네만의 공식을 제시하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학교마다 좀 알아야 되는 대학이 몇 개 생겨요. 그래서 동국대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제가 해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몇 개의 샘플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요 정도를 알면 다른 학교를 이제 해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과목 선택인데요.
과목 선택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로 평가받는 겁니다. 제가 원래 과목 선택은 학생부 종합에서는 당연히 보는 거고 교과나 정시에서 서울 상위권 대학들 중에 일부가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지. 지금 2학년부터. 이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 과목 선택은 진로 역량의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여기서 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걸 다시 세부적으로 바라보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은요. 원래 써져 있던 글씨가 아니라 제가 쓴 겁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수한 과목, 자기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몇 개나 들었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단위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라고 했잖아요. 대학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학교의 교육과정 전체 편제표에서 이 학생이 실제로 들은 과목만 평가합니다. 다른 과목, 다른 학교랑 비교 평가하지 않아요. 그 학교에서만 최대한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면 그만입니다. 제 말 이해되셨죠? 요걸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 등 추가적인 노력을 했다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위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 제가 중간중간 다 말씀을 드린 거긴 합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좀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건축공학부를 지원한 학생인데 역사를 선택했어요. 특이하고요. 수학과학을 주로 선택할 텐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역사 교과 세특 부분에 봤더니만 건축사에 관심이 많아서 뭐 조사한 게 있어. 아, 이 학생이 역사를 선택한 이유를 교과 세특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거죠. 이러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문화유산학과 역사학 쪽이죠. 화학을 선택했어. 왜 그랬지? 하고 화학 교과 세특을 봤더니만 문화유산을 복원하기 위해 문화유산 복원 방법에 대해서 화학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교과 세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수학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인데 사회교과를 들었어. 왜냐하면 교육 문제를 사회적으로 접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즉 과목 선택은 이 과목 선택 끝 이게 아니라 그 과목의 성적이나 교과 세특을 통해서 그 과목을 선택한 이유를 따져보려고 노력합니다. 대학들이. 이해되셨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뭐 경희대학교에 경희대학교에 이거 호텔 경영학과 같은 개념인데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호텔 경영학과 특성상 외국어가 중요하겠죠. 영어랑 외국어. 그래서 영어 외국어를 주로 많이 본 겁니다. 이 학생 보니까 대부분 여기 석사 등급이 1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돼 있어요. 근데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수자수입니다. 이수자수. 그리고 또 하나 영어 듣기 및 쓰기 수행 평가에서 완벽한 문장을 써서 제출하고 외국어 학습 능력을 세부 능력 및 특기사에서 확인했다. 요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과 세특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말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차하고 여기 보시면 이수자수. 요게 학생들이 실제 과목을 선택할 때 매우 고민스러운 지점이 됩니다. 과목을 선택했더니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숫자가 매우 적은 거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등급을 받기 어렵겠다라는 고민에 빠지죠. 그때 이 과목을 선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때 해당 과목이 매우 자신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건데 그때 아주 필요한 과목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래도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수자수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갖고 온 거고 이 글씨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경희대에서 안내 자료에 나온 글입니다. 그대로. 자, 그런데요. 요거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의 핵심 과목하고 권장 과목의 각각의 비율이고요. 여기 보시면 권장 과목은 지원자의 80%, 합격자의 85%니까 확실히 핵심 과목보다는 조금 덜 들었죠. 그런데 요거는 종합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에서 핵심 과목의 지원자는 97%를 다 들었고 합격자는 99%를 다 들은 학생이래요. 그리고 권장 과목은 87% 지원자, 합격자 88%.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무슨 과목을 선택했나 했을 때에 그 대학교가 제시하는 핵심 과목이나 권장 과목을 평가하는 거는 확실히 종합 전형이 교과 전형이나 정시보다는 더 빡빡하게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종합 전형일수록 더 중요하다. 이 과목 선택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예시 중에 뭘 갖고 왔냐면 여기 보시면 대학이 제시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이 우리 학교에서는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 있는데 만약 그러면 불이익이 있나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대학은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즉, 그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아서 학생이 못 들었다면 그거는 학생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범주 내에서 말을 그래서 쓴 것이고 혹시나마 그런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었게 된다면 그건 충분히 그 학생의 노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지금 그 다음 요거 일반고 재학생인데요. 전문교과원이 특목고 과목입니다. 특목고 과목을 주변에서 좀 듣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꼭 들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 봤더니만 뭐라고 되어 있죠?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보다 어떤 과목이라도 얼마나 충실하게 이수했느냐를 우선하여 평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얌전하게 쓴 말이에요. 이 말은. 매우 현실적으로 바꾸면 무슨 말이죠? 무슨 과목 선택했나 보다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성적과 교과 선택이 더 중요해요. 이 말인 거죠. 이거는 교과든 종합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사실 크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게 먼저 있는 상태에서 무슨 과목 선택했나를 그 다음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꼭 들어야 될 핵심 과목들은 일단 선택하고 이 과목을 선택해야 되나 A와 B 중에서 무슨 과목 선택하지?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예요. 학생들이 아예 한 과목도 무슨 과목 선택할지 모르겠다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A, B 중에 뭐 선택하지?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된다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신이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안 적고 학생부 교과전형만 적게 될 것 같으면 냉정히 말하면 내신이 더 잘 받을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맞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이제는 숫자가 적든 많든 조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을 담임쌤하고 상담해서 선택하면 그만인 거고.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조금 그 다음에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안내에 좀 참고할 만한 자료를 조금 안내해 드리면 첫 번째는 이거 교육부에서 만든 과목 안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든 과목 선택 안내 자료인데요. 이거 둘 다 뭐냐면 이 과목은 뭐를 배우는 겁니다 라는 안내서입니다.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사실 과목 선택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무슨 과 가려면 뭐 선택해야 돼요? 이것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내가 감당 가능한 과목인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당 가능하지 않은 과목을 선택했다는 뜻은 곧 성적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뭘 배우는지를 꼭 먼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에 좋은 참고 자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무슨 과 가려면 뭐 선택하면 좋아요? 라는 걸 보일 때 시도교육청에서 만든 안내서입니다. 만약에 모든 학교를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자면 이건 종합해 놓은 거니까 조금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경남, 광주시 거가 곧잘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이제 관심 있는 학교 거 들어가시면 되는데 서울대는 과학을 좀 알고 싶을 때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은 이런 걸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걸 보여줬는데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어느 학교랑 유사한 성격을 지니니까 요 과학을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서울대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거 아까 말씀드린 핵권 요 표현이 경희대가 제일 먼저 썼고 다른 학교들이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거 보시면 그 주변 대학은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경기대 겁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층을 좀 나눠서 갖고 온 겁니다. 성향이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인문계열 학과는 사회 교과 2개 정도는 들어라. 자연계열 학과는 과학 3개 정도는 들어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있으나 마나예요. 왜냐하면 인문계열 학생이 사회 2개 안 듣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계열 학생이 과학 3개 안 듣는 학생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있으나 마나한 걸 왜 발표했을까요? 이렇게 발표하면 뭐는 막을 수 있냐면 크로스는 막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과학만 주구장창 들었으면 종합전형으로 인문계열 학과는 적지 마. 이 말인 거잖아요. 맞죠? 몇 개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되었으면 반대편 거 학과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중하위권, 중위권 정도 내려오면 이렇게 크로스 방지용에 이렇게 과목 선택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 자, 이제 교육청에서 두 가지 정보를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알아감에 있어서 두 가지 책자를 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는 이렇게 화성호산 고등학교 미리보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생부에 주로 들어가는 자료들을 각 학교별로 다 모아서 책자를 만들고 있고요. 이건 향후에 2학기 때 아마 제공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교육과정 편제 안내자료 받으신 거 있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과정만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화성호산 모든 고등학교에 여기 교육과정 중점사항, 교육과정 3개년표, 편제표,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 강좌의 현황, 이런 것들을 현재 그 책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사실 권역이 5.3 권역이라서 제가 마지막 장 3장 정도를 그 교육과정 편제표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잠깐 비교만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5.3 권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학급수 문암고만 8개고 마루고등학교가 신설된 고등학교입니다. 여기만 14개, 나머지는 다 10개입니다. 학생 수는 반당 30명 정도가 기본이긴 하지만 일부 다른 학교도 일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강좌 학교밖 교육인데 이건 책자에 과목명까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용어들을 이제 해석하실 수 있으시겠죠?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강좌. 소인수 강좌는 그 학교 학생들만, 공동교육과정 최소한 2개 학교 학생이 조인되는 거. 요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교육과정 중점사항, 그 앞에 있는 것 같고 잠깐 봤더니만 매월고는 정보 분야, 성호고는 에듀테크, 세교고는 AI 중점학교고, 세마고는 과중점학교입니다. 근데 오상고는 이렇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는 교육과정 박람회가 많이 설계되어 있고요. 운암고등학교는 탐구 프로젝트 활동이 좀 많아 보입니다. 운천고는 스팀이라고 해서 과목 융합적인 과목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마루고는 아직 신설고등학교이긴 하지만 과학 등 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현재 짜려고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으로 학교 특색 사업인데 매월고는 인문사회 행사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지금 연극 같은 교육과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좀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호고등학교는 융합과학 토론 프로그램이 꽤 잘 되어 있고요. 세교고는 역시 정보 분야에 꽤나 특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정보 이런 쪽. 세마고는 수학과학, 확실히 과중점이다 보니까 요 분야에 좀 더 특성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상고는 이렇게 동아리 발표, 상설화 등 일종의 학생들이 끼를 좀 방출할 수 있어서 그렇게 방출하고 학생부에 기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암고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운천고는 AI 관련된 부분을 좀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루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교육과정의 워크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첫 번째, 이 말이 사실 이것만 봐도 돼요. 중학교 내신이 절대로 고등학교 내신으로 이어진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그러지 않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기숙사가 있고 기숙사 학생들 198점 대부분 이상이거든요. 다 어깨가 이미 올라온 상태로 입학을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 누군가는 무조건 2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숫자상 본다면. 그러면 학생, 학부모 모두 깜짝 놀라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어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고등학교가. 내신받기 좋은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런 학교는 절대로 없습니다. 10% 1등급을 받기 위해 온 학생이 어느 학교든 20% 이상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두 번째, 과목 선택, 학종 준비 다 좋은데 저는 그래도 성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학교도 그랬잖아요. 맞죠? 이 상태에서 과목 선택, 이 상태에서 학생부. 그랬을 때 빛이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고등학교는 제가 볼 때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무조건 포인트입니다. 학원을 통해 쌓여진 실력은 자기 공부, 자기 주도 학습이 이어지지 않으면 미천을 결국은 드러냅니다.
그런 학생일수록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2학기로 가면 갈수록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을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반대로 자기주도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꾸로 오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무조건 공부 시간,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가야 한다면 수능 중심 학원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신 공부 때는 내신 공부 하시고, 평상시 때는 수능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까 최저학력 기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정시뿐만 아니라 이제 수시도 너무나 수능이 중요한 시대가 기존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수능 중심 학원도요, 내신 시즌이 되면 내신 공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학원에서 뭘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정하라고 해서 못 정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현재 내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성적 관리인 거고, 두 번째 그래도 지금 관심 있는 거 의심하지 말고 지금 관심 있는 거 일단 열심히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로가 바뀌었거나 뭐 다른 걸 할지라도 그때 열심히 했다면 진로가 꿈이 바뀐 것을 대학은 인정합니다. 대학이 꿈이 바뀐 걸 인정한다는 뜻은 그때 꿈이었던 활동은 열심히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겁니다. 그렇다면 꿈이 바뀌어도 또 열심히 하겠지 라는 기대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일단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